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국회에서 재표결된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재석 의원이 294명,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재의결 요건 196표에 17표가 모자랐습니다. 무기명 투표인 만큼 여야에서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탈당설, 임기 단축 개헌론까지 정치 이슈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최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한 결과는 최종 부결이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특검 정국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예고하고 있어서 여야 간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 부결이 됐는데요. 표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가장 첫 번째 안건으로 올랐는데요. 재표결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되는데요. 실제로 294명이 참석한 만큼 196명의 찬성표가 필요했지만 17표가 모자랐던 겁니다. 오늘 본회의에 범야권 의원 179명이 참석했고 안철수와 김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찬성 의사를 밝혀온 만큼 범야권 내에서 예상 밖의 이탈표가 있었을 거란 해석도 가능합니다.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는데 국민의힘 이탈표심에 큰 영향은 없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선 의원총회에서 권력은 유한하고 진실은 영원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의 편에 서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피켓을 들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본회의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찬성표를 촉구했지만 결국 최상병 특검법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특검법 표결은 일단락됐지만 여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데요. 민주당은 범야권이 192석으로 늘어나는 22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여야 대치 전국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이 다른 안건도 처리가 되는 겁니까? 네, 오늘 본회의에는 최상병 특검법 말고도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 사기 특별법이 올라갔는데요.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정회를 선언하고 국회 본청에서 피켓 시위에 나서면서 실제 포결 처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 사기 특별법은 야당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더라도 정부 여당은 재정 부담과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고 끝내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유력시됩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도 반대해온 만큼 이외 나머지 추가 쟁점 법안들은 합의 없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을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에 민주유공자법과 양국관리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는 7개 쟁점 법안을 상정해달라고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반대만 한다며 국민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도 열지 않겠다.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 안 하겠다. 반대하겠다는 말을 빼고는 할 말이 없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최종적으로 올라갈지는 김진표 국회의장 결단에 달려 있는 만큼 의장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다만 김 의장이 추가 안건을 상정해 주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네, 국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혁안, 결국 오늘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는 겁니까? 네,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연금 개혁안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배준영 원내 부수석부 대표는 연금 개혁을 결국 결정하지 못했던 당사자는 문재인 정부라며 수백조 원이 달린 개혁임을 고려해 국민과 미래 세대에 꼼꼼히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만 덜컥 급하게 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까지 한꺼번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여당이 원하는 대로 통 크게 양보했는데 여당의 실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이 국회 연금특위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게 원칙이어서 21대 처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이 최종 부결된 데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처는 오늘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에서 8월 사이에 최상병 사망 경위를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 외압이 행사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신형 로켓 1단이 폭발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은 연소 개통에 문제가 생겼을 거로 추정했습니다. 또 이번 실패에 그치지 않고 북한이 언제든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우리 군이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와 관련해서 연소 개통 문제를 지목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어젯밤 감행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 원인을 엔진 연소 개통의 문제로 추정했습니다. 통상 로켓이 1단체나 비행 중 폭발하는 경우 연료 개통, 즉 엔진의 연소 불량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설명한 겁니다. 군은 북한의 발사 준비 정황을 미리 인지하고 한미일 정보 공유 체계를 실시간 가동해 발사 2분 만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폭발과 다수의 파편이 발생하는 것을 포착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 역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사 실패를 인정했는데요. 실패 원인으로 새로 개발하는 엔진, 즉 산화제로 액체 산소를 쓰고 연료로는 석유의 한 종류인 케로신을 사용한 점을 지목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쓰던 기존 엔진 대신 주로 위성 운반 로켓에 사용되는 기술 도입을 주장하면서 과학적 목적의 위성 발사였음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대목인데요.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모든 단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즉, 아직 러시아의 기술 지원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 조언이나 부품 제공을 넘어 엔진의 직도입 가능성까지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군 관계자는 또 북한이 새 엔진을 활용한 위성 발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에도 곧바로 발사체를 다시 쏘아 올렸는데요. 우리 군은 재발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재발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위성 발사에 실패했던 북한이 재발사 계획을 바로 공언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관련 언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 스스로 밝혔듯 폭발 원인에 대해 초보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한 만큼 원인 규명에도 시간이 필요해 곧바로 재발사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우리 군의 분석입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3번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했는데 곧바로 재발사를 감행했던 지난해와 여건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군 관계자는 또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3차 군사위성 발사 성공 다음 날 곧바로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던 만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고요. 투표 17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참여한 170명이 모두 찬성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당은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해 왔는데요.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비핵화 문제가 거론된 것을 비난한 데 대해서 남한에 대한 비난에 집중하고 책임을 다른 데 전가하면서 한중, 한일 간의 이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반발하고 비핵화 불가 입장을 천명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한일중 공동선언 합의 내용이 남한의 입장만 반영된 문구임을 부각시키면서 한일중 합의 정신을 희석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탈당 가능성이, 야권에서는 탄핵과 개헌론 추진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차단에 나섰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탈당 가능성을 언급한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경고성이라면서 대통령을 만나면 꿈도 꾸지 마시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개헌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던 나경원 당선인은 파장이 커지자 5년 임기는 원칙이라면서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포장한 야당 주장을 거부한다면서 수습에 나섰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야권에서는 탄핵을 포함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추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 대표는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22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투 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최상병 특검 재표결 결과와 함께 임기 단축 개헌 관련 여야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5년 동안 나라를 국정 운영을 하려고 국민들께서 선출해 주신 대통령입니다. 임기도 5년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얘기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3년 너무 길다라고 저희가 외쳤고, 많은 시민들이 3년이 뭐냐, 석 달도 너무 길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희는 한편으로는 탄핵의 증거가 쌓이는 것을 차례차례 기다리고 주시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지금 많은 분들이 개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이란 방식도 또한 또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탄핵과 개헌 투 트랙으로 갈 것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투 트랙을 실제 성취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 이슈 다뤄보는 정치원 시간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 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두 분과 함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부터 날카롭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최해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일단 최종 부결이 됐는데요.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가 나왔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한 결과대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좀 예상과 다르게 나온 겁니까? 저는 예상과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저희가 이제 공개적으로 찬성에 대해서 밝힌 의원이 5분이란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막 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예. 현재 반대가 111석 예. 나왔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적 의원이 예. 113명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5명을 제외하고 또 이제 자유통일당의 황보승 의원이나 예. 뭐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115석으로 법률권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봐야 되군요. 그런데 예. 지금 반대하고 무효랑 합치면 네. 원래는 이제 5명을 제외한 110석이 나와야지 정상인데 예. 정상이 아니라 이제 상식적으로 저희가 계산한 건데 네. 무효 합계가 지금 115석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에서 지금 이탈표가 반대나 무효를 찍은 그런 의원이 나온 거 아닌가에 대한 예. 지금 계산 중인데 야당에서 오히려 반대나 무효를 던지신 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 보고 예. 계시는 거군요. 이게 뭐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한 명이 반대를 했던 한 명이 이탈을 했던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예. 국민의힘은 변하지 않는구나. 명색이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이 우리 국군 병사의 억울한 죽음, 예. 진실 은폐 의혹을 밝히자는 특검법에 거부해놓고 뭐가 그리 당당합니까? 한두 명 이탈한 게 중요합니까? 본인들 똘똘 뭉친 게 중요합니까? 이래놓고 국민들 총이 민심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선거 때 표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께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표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예. 범야권에서 이번에 그 한두 명이 빠졌기 때문에 예. 179명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가표를 던졌다면 179표가 맞겠지요. 예.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예.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는 의원 중에도 예. 결국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대통령 권력이 무서워서 아니면 본인의 이익이 달려 있어서 예. 결국에는 차마 찬성은 못하고 반대도 못하고 기권이 아니 무효죠. 무효표를 예. 던지는 의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래서 보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표는 나중에 뭐 무기명 비울 때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 없죠. 예. 알 수 예. 없죠.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몰라요. 179대 111대 예. 4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본질은 결국은 대통령은 임기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10번의 거부권을 썼고 예. 국민의힘은 10번 모두 거부권을 찬성을 해서 법안을 폐기시켰습니다. 예. 민생 입법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렇고 대장동 의혹 특검법도 그렇고 예. 결국은 우리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 특검법의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수사 순직 해병에 대한 수사 은폐 조작 의혹 이거 밝히자는 특검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부결시켜 놓고 그리 당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 상당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1대 때는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만 22대 국회 시작하면 저도 이제 현역 의원이 되는데 예. 반드시 재상정하고 처리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제가 하나 말씀하세요. 지적하고 예. 넘어가고 싶은 것이 민주당은 계속 특검만이 선이고 공수처 수사는 악으로 가는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특검만이 뭔가 밝힐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 프레임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예.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희 국민의힘이 언제 진상규명을 반대했습니까? 예. 언제 저희가 이 억울한 장병에 대한 죽음을 저희가 밝히지 말자고 했습니까?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있고요. 예. 공수처 수사가 지금 최근에 김기한 사령관이라든지 박정훈 대령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대질 신문을 시도하려고 했었고 예. 지금 수사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숨기고 있습니다. 예.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언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진정성을 안 보여주십니까, 민주당은? 예.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계속 국정 공백과 탄핵으로 이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예. 혹 민주당이 짜놓은 그 결과에 공수처가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을까 봐 지금 공수처 수사를 언급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저희 국민의힘은 이 네.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진상 규명해야 된다라고 여당의 많은 의원들 대부분 예. 다 모든 의원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모를 예. 수사 외압, 조사 외압에 대해서도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명명백백하게 해야 된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알겠습니다. 말씀 드릴게요. 그럼 민주당 얘기 안 한다고 하니까. 예, 예. 공수처 수사를 왜 민주당이 얘기 안 합니까? 해병대원 부모님께서 이제 채
상병이라는 채씨도 쓰면 본인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예. 해병대를 씁니다. 우리 최 해병이 순직한 게 작년 7월 19일입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발되고 공수처가 8개월 만에 소환을 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김용태 당선인께서는 그걸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정석 국방부 장관이 해외로 도주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오직하면은 대통령의 최측근 검사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평생 한 번도 통화하지 않았던 법무부장관과 통화를 합니다. 그 이후에 사건 기록이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후에 공수처의 수사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공수처에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7월이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대통령실 관계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모든 이런 분들의 통신 관련된 기록이 올 7월이면은 입수하고 확보하기 힘들어집니다. 1년이 공수처가 지나기. 확보하지 않고 있나요? 공수처에서 확보하기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아,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공수처는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이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로 또 갑니다. 예, 예. 그러면 검찰은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에 소환 건했다고 해가지고 친윤 검사들이 하루 아침에 모두 지금 인사발령 나고 다 잘렸습니다. 예. 그리고 찐윤 검사들이 됐습니다. 그 검찰에 이 공수처가 수사한 게 기소를 해달라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또 맡깁니다. 예. 이 검찰 또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1년이 넘어버리죠. 그래서 공수처가 열심히 하다가 공수처에 있는 검사 숫자도 한정돼 있고 공수처는 여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특검은 며칠인지 아시죠? 이번에 통과된 특검이 70일입니다. 예. 그리고 한 번에 의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일. 여당에서는 그 특검법의 특별 검사가 야당이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한다고 그러던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을 왜곡하는 거죠. 예. 처음에 4명을 추천하는 곳은 대한변협입니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변협에서 4명을 추천을 하고 예. 그중에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결국은 지금 교섭단체가 민주당밖에 없으니까 예. 민주당에서 2명을 대통령께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지금 뭐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얘기를 하시는데 예.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의 자리가 오는데 어찌 보면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예.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도 당시 어느 당이 특검을 추천했습니까? 예. 당시 여당이 안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제3당에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루킹 특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때 특검을 누가 추천했습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이 추천을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이게 아니다, 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데 저는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래 속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두 현명하게 가지만, 자, 두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예, 말씀 이게 반박해야 저희가 이제 발언 기회를 예, 동등히 예. 좀 드려야 되니까 예. 김용태 지금- 당선인께서 천천히 말씀해 예, 주셔야 됩니다. 한민수 당선인께서 이제 수사와 기소, 그러니까 예.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저는 그 입장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예. 외쳤던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검찰 개혁 부르짖으면서 아. 검찰 수사권 박탈한 게 민주당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와서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음. 그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민주당의 검찰 개혁의 그 스탠다드는 무엇입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어제 민주당 22대 당선인들께서 공수처에 통신 사실 확인자를 확보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 저는 여기 동의합니다. 예. 공수처가 한민수 당선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7월이면 통신 자료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하루빨리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이 혹시 모를 외압에 대한 뭐 있을지 모를 그런 당연히 외압에 대해서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보해서 예. 그 수사에 대한 진정성을 공수처가 보여줘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민수 당선인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여당은 사실상 특검을 야당이 임명한다고 하는데 과거 특검법 사례, 그러니까 뭐 드루킹 특검법도 그랬고 국정농단 특검법도 그랬고 대부분 그 당이 소속돼 있지 않는 교섭단체가 추천을 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랬고요. 근데 그게 특검마다 늘 달랐습니다. 예. 규정이 달랐고, 근데 변협이 추천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아닌 예. 그런 단체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 부분도 사실 조금 현행법상 맞지 예.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공정하게 특별 검사를 임명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여당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여당 상황을 좀 아까 여쭤보면 김웅, 안철수, 유이동, 최재형, 김근태 이 5명의 의원들이 찬성표 던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국정 동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국힘에서 표 단속에 엄청 힘을 기울였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표 단속이라기보다는요. 여당에서 특검을 찬성한 의원분들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야당과 본질적으로 특검 찬성에 대한 고민의 배경이 다릅니다.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것이냐, 공수처 수사가 맞냐, 특검 수사가 맞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으로서 딜레마가 있었을 겁니다. 다만 야당 같은 경우 몇몇 최고위원들이 이 특검과 관련해서 탄핵 발언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특검이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진상 규명보다는 어떤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또 야당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사법권이라든지 입법, 행정을 다 장악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이끌려고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한 어떤 의심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종국에는 결과론적으로 어떠한 것이 진상규명에 더 빠른 길이냐 지금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저 탄핵 이야기가 잠깐 나왔으니까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이게 최상병 특검이 사실상 탄핵 열차 시동을 걸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탄핵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열차 시동이 걸렸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당내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건 엄중한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대에서 논의를 하거나 뭐 의원총회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수처 수사가 됐던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건 박정훈 대령 측이 됐던 지금까지 드러나는 해병대원 수사 은폐 의혹, 축소 의혹에서 드러나는 대통령실 그러면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와 대통령실 모든 부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정도로 이제는 뭐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경로설이 아니고 경로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로가 무슨 죄가 되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상당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로가 수사를 방해를 하거나 정말 수사 자료가 이첩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면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엄중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 그 결과에 만약에 그런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 결과 드러난다면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하셔서 이건 명백하게 대통령께서 법률을 위반한 게 있다면 국민들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전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꾸 민주당이 어떤 탄핵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김용태 의원이 아직도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얘기 합니까? 진짜 아직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런 얘기 합니까? 그 총선을 거치고 이렇게 대참패를 당하고도 아직도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러면 저도 무슨 얘기할지 아시잖아요. 그럼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는 리스크 정도가 아니죠. 이재명 대표는 소환 조사 재판 다 받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400번씩 받아가면서 김건희 여사나 그 관련된 분들은 조사를 받았습니까? 소환을 받았습니까?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 꺼낼수록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하세요. 무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게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이 연결이 됩니까? 여당 주장입니다. 여당 주장. 여당도 그런 주장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회초리 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민주당이 뭘 만들었습니까? 이걸 누가 자초했습니까? 만약에 우리 최혜병이 저런 억울한 죽음,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이런 사안이 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말 경로할 게 아니고 원칙과 법에 따라서 쥐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지금 국회에서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또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의해서 여당에 의해서 폐기가 됐겠습니까? 이걸 민주당이 만들었습니까? 대통령이 자초하고 대통령실이 자초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의혹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죠. 그런데 그런 혐의가 있다면은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까? 그 가정의 가정인데요. 일단 밝혀봐야죠. 과연 누가 최상병의 이 억울한 죽음을 이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활동을 하게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를 못하게 방해한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누군지 그것도 가정이니까요.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를 예. 밝혀내야죠.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생각해 보겠다, 아, 고려해 보겠다. 그것도 고려. 아니고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예. 진실이 밝혀지면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거에 의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처벌받는 게 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당연히 법치에 따른 국가잖아요. 예. 그건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해당되는 거죠. 법 앞에 예외는 없는 겁니다. 예.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특검은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거 보면은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기간에 했듯이 본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렇게 캠페인을 선거운동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거부를 했습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왜 그러는 겁니까? 진실이 규명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영태 당선인께서 이제 좀 긴 시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특검을 거부했다라고 보다도요. 저희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할 때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자진해서 요청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민주당은 왜 이 공수처 수사에 대한 진정성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공수처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권력 수사하라고 고위공직자 수사하라고 만든 게 검수완박하면서 검찰개혁하면서 만들었던 게 공수처 수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와서 민주당은 공수처가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예.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특검만이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 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면서 검찰개혁, 검수완박했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지금 예, 앞뒤가 안 앞서 하신 맞습니다.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은 예. 공수처 수사에 전 같이 진정성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투트랙으로 22대 국회에 추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대통령 탄핵이고요. 두 번째가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야당에서 다음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시간 동안 논의가 돼 왔고 예. 또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를 야당이 이 상황에서 주장하게 되면 4년 중임제를 예. 주장하게 되면 종국에는 결국에는 정권을 뺏기 위한 그런 진정성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임기 단축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야당이 서슴지 않게 하고 있고 예. 지금 특검 전국하고도 연결해서 어떻게든 뭔가 정권을 연결시켜서 해코지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의 그런 입장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예. 이 4년 중임제에 대한 굉장히 헌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의인데 이 논의에 대한 진정성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예. 이것이 실제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이후에 그 정부에 한해서 전제 조건을 달아서 논의가 된다면 예. 그 진정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듯한 그런 발언들은 저는 결국에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어제 나경원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단축 관련해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예. 오늘 이제 다시 또 페이스북으로 좀 이렇게 수습하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당 내에 개헌론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까? 개헌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육공화국 체제가 굉장히 예.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치 구조에 대한 개헌 예.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나경원 당선인께서도 말씀하신 그 의미는 예. 그 4년 중임제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정도였지 예. 지금 뭐 윤석열 정부를 포함해서 논의하자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이준석 당선인이 최상병 특검법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평생 수사에 종사해왔던 법률가로서도 당권 주제에 오르내리는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는 전당대회나 대권이나 어느 것도 꿈꾸지 않기를.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마음, 민심만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미 대변인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밝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본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 얘기 한두 번 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밝히지 않을 거고 저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뭐 말을 하지 않지만 전당대회는 나올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도 보니까 그 낙선인들 만나서도 지구당 부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지금 뭐 현역 외에 그 원에 있는 분들은 정말 정치 활동하는데 많은 규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당 뭐 지역위원회 같은 게 부활되면은 훨씬 낫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원외위원장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요구 사안인데 그분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본인의 출마를 저는 거의 굳히지 않았나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이제 최혜병 특검법을 다시 이제 재발의할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에서 가져가면 그럼 뭐 국회의장 해서 패스트트랙을 할 필요 없이 바로 발의하고 국회 통과하고 그러면 훨씬 시간이 단축되는 겁니까? 그럴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정도 걸릴까요? 한 달, 두 달이면 다 되는 겁니까? 그건 뭐 이제 절차를 밟아봐야 될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위원장이 계시다 보니까 어떤 법안이 와도 막혀가지고 그 이후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있는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했는데 말이 신속 처리 안건이지 최소 180일이에요. 법사위 안건이 180일이지 그렇지 않은 안건은 뭐 240일, 거의 뭐 1년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 원내 지도부에서는 법사위원장과 뭐 운영위원장 몇 개 상임위는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일하는 국회, 개혁 국회를 만들기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리 되면은 훨씬 기간은 단축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동의를 절차를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뭐 출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물론 야당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실제로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뭐 저는 비대위원으로서 뭐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고 뭐 제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 저는 당권 주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전당대회가 흥행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뭐 한동훈 전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론되는 많은 당권 주자들,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당선인, 뭐 유승민 전 대표, 뭐 안철수 전 대표 등등등 많은 분들 나오셔서 전당대회를 두고 여당의 많은 국가적인 개혁 아젠다를 두고 토론하는 그런 모습들 보고 싶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입장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지만 여태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특검에 대한 일반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하는 것이 특검이다라는 말씀을 한 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비슷한 입장을 내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개혁신당에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개혁신당의 한 당선인께서 방송을 듣다 보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특검을 찬성할 수도 있다라는 그 당선 추측을 내놨는데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기 위해서 두 번째가 공정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 특검을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개혁신당도 그러니까 특검을 하냐 마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이 진상규명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두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특검을 찬성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는 것이 정치의 순기능이지 무슨 정치 기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그건 옳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결심 발언, 물론 홍준표 시장이 한 발언입니다만, 그러니까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라고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했고 그 중대 결심을 탈당으로 많이들 해석을 했어요.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말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전혀 뭐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홍준표 시장이 시장께서 왜 그런 발언했을까요? 상임 고문이셨고 또 예. 당대표도 역임하셨고 여러 가지 당을 위해서 지금 말씀들 많이 내놓고 있지만 예. 그 말씀이 당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예.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의 어른이시잖아요. 예. 저희 지도자시잖아요. 홍준표 예. 시장께서는 예. 대구시장이시고 그렇다면 지도자의 품격에 맞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언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품격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후배로서의 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민대 의원님 또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시장이 왜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 결심 발언을 했을까요? 최근에 이제 홍 예. 시장님의 여러 가지 SNS나 발언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예. 당에서 이제 본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많이 공격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당에서 이번에 뭐 이탈표가 많이 나오고 하면은 대통령이 힘들어질 수 있다. 아. 그런 얘기인데 전 이 발언을 듣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 못합니다. 탈당 그렇게 어떻게 보세요? 하십니까? 탈당하는 순간 더 이상 아무 보호막이 없는데요. 예. 탈당하면은 정말 앞으로 여당의 많은 여러 명의 의원들만 이탈하더라도 거부권 자체가 무력화될 텐데요. 예. 전 탈당 못하고 더욱더 결속시키려고 여러 가지 많은 수단들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또 나경원 당선인, 또 원희룡 전 장관, 안철수 당선인, 안철수 의원 나왔는데요. 잠깐 볼까요?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계속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61.5%, 그리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26%거든요.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는 4%, 그리고 국민 전체 일반 국민 조사에서는 26.8%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경선 룰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심 100% 아닙니까? 근데 이 경선 룰을 좀 손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 저희가 어제 예. 저희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이제 서병수 의원을 모셨고요. 예.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전준 위원장과 그렇죠. 폭넓은 이야기를 예. 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비대위원들에 대한 생각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각 비대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민심이 반영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남은 기간 비대위원들이 당내 구성원들 이야기를 잘 듣고 합리적인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율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 조사만 보면은 예. 당심과 민심이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이는데 예. 지난번에 한번 100% 당심으로 바꿨을 때 예. 그때 제 방송에서 저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뭐 이게 꼭 완전히 연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총선을 거치면서까지도 그런 부분들의 국민들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심에 의해서만 당대표를 세웠는데 그 당대표를 나중에 당대표 임기도 못 채우고 또 중도 하차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구원투수 등장했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전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좀 민심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른 당 사정입니다만은 예,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8월이죠. 이거는 오늘 원고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니 이것도 뭐 대변인도 네. 지내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지금 8월입니다. 8월에 원래 전당대회인데 예. 원래는 전당대회가 치러진다면 이미 많이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전당대회 치러집니다. 예. 이제 그거 물어보시는 네. 이제 의미가 예. 이제 이재명 대표 연임 때문에 물으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연임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대표께서 예. 또 연임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밝히신 게 없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지도부나 이런 분들은 그렇죠. 연임이 좋다. 예. 저 개인적으로도 대표 본인한테는 좀 가혹한 일입니다만은 네. 지금의 어떤 국정 상황이랄지 전국 상황을 보면은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또 야당 처음으로 예. 그 과반을 달성한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도자이기 때문에 연임을 해서 힘드시더라도 당을 예. 이끄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예. 거기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예. 뭐 최고위원 선거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전당대회 합니다. 그렇겠네요. 최고위원 선거가 있으니까 해야 되네요. 근데 네, 전당대회 합니다. 보통 당대표 최고위원 같이 이제 뽑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당대표를 새로 뽑을 가능성은 낮군요.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연임을 안 하시겠다면 당연히 이제 경쟁 구도가 될 거고요. 예. 연임하신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후보가 나올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온다면 당연히 경선을 하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될지는 전당대회 준비하는 이제 선관위가 생길 거니까 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민주당 이야기 잠깐 드릴게요. 양문석 당선이 우상호 의원 향해서 먼저 구태 정치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회의장 경선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우상호 의원이 오늘 입장을 냈네요. 네. 선거 도와달라고 할 때 형님 하더니 좀 황당하다고 이런 주고받는 물론 뭐 민주정당이니까 여러 이야기 오갈 수 있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두 분이 예. 만나서 좀 뭐가 좀 감정이 쌓인 게 있거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겠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 네. 당원들의 목소리 저한테도 직접 전달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많이 예. 있는데 저는 우리 당원들이 250만 명이 예. 됩니다. 그리고 권리당원만 해도 140만 명이 되기 때문에 당원들의 권리나 권한이 확대되는 데 저는 찬성합니다. 예. 그 방법들은 이제 당에서 아주 내밀하게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 예. 그 과정에서 당원 주권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상호 의원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예. 양문석 당선인께서 좀 이제 거친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문석 의원도 당연히 당원 주권 확대되는데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방향이 맞다면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좀 거친 표현보다는 같이 안고 가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용태 당선인에게는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전당대회 물론 8월에 열리는데 이재명 대표 연임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이 반대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돼요. 어떤 점에서요? 국민의힘은 지금 당권 주자들이 여러 하마평의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것이 다원성이 존중되는 민주정당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를 연임하냐 마냐, 연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각을 세울 수 있는 또 다른 후보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분들이 조명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혼자만이 1인 체제만이 굳혀져가는 이 모습이 저는 국민의힘과 대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것이 국민의힘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최상병 특검법 부결 소식과 함께 각 당의 현안을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 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에는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 도중 훈련병이 숨진 사건이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당시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빈소에서 만난 유가족들은 취재진에게 무엇보다 진실 규명을 호소했습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신병훈련소 입소 9일 만에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숨진 박모훈련병. 취침 시간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뛰거나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육군 규정 위반입니다. 군기 교육 간의 규정과 절차에서 문제점이 좀 식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식별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가 수사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이첩하게 되었습니다. 육군 수사단은 군 형법에 따라 해당 사건 기록을 민간 경찰로 넘겼습니다. 내부 증언은 물론 사건 당시 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휘관 가혹행위 여부 등 범죄 연관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은 당시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으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군이 중대장 등 지휘관 2명을 특정해 사건 기록을 넘긴 상태라며 현장 감식은 물론 필요하다면 당시 지휘관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호대 진학 후 입대한 훈련병 박 씨의 빈소는 고향인 전남 나주에 차려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취재진에게 진실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 대처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군 내부에서는 숨진 훈련병이 횡문근 융해증 의심 증상을 보인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횡문근 융해증은 무리한 운동과 과도한 체온 상승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으로 질병관리청은 숨진 훈련병을 올해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도연이 사고처럼 명확하게 정황 증거들이 모든 급발진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정황 증거들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페달 5조작을 했다는 국가수 분석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다.
22대 국회가 정말 민생을 위한, 정말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위한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싸워 나갈 것입니다. 네, 재작년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질주하면서 함께 타고 있던 손자가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유족들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 왔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고 현장에서 진행된 재현시험에서 유족들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학훈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게 2022년 12월이에요. 저희가 네네. 사고 현장 화면을 준비했으니까요. 화면 보면서 한번 당시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강릉시 홍제동에서 그 60대 할머니가 SUV 차량을 손자하고 같이 가다가 처음에 지금 이제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모닝을 앞에 있는 모닝차를 이제 추돌을 하고 780m를 급가속으로 이제 그 급발진이 돼서 추돌했던 사고가 발생했던 그런 사고고요.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손자가 사망한 그런 네.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유족 측은 차량 급발진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제조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재현 시험에 앞서서 국과수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건 또 제조사 측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거였죠. 이제 국가수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이제 EDR이라고 하는 그 사고 기록 장치의 데이터를 보는데 그 데이터 상에서는 악셀 페달을 밟았다는 그런 결과였던 거고 유족 측 입장에서는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기 때문에 그 차량의 결함이 발생해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기관에서 이제 그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족 측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면서 재현 시험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재현 시험은 국내에서 처음인가요? 사실 재현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이 네. 지금 이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가 좀 약간 한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 이제 요청을 통해서 이제 차도 이렇게 피한 상태에서 이제 재현을 했고 법원에서 이제 감정인을 선임을 해서 감정인도 거기 참여를 했고 그래서 아마 사고를 재현하는데 그런 조건이 어느 정도는 좋았는데 만약에 이제 차량이 많이 있거나 골목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재현하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좀 재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넓은 도로였나요? 네, 넓은 도로였습니다. 네. 재현 시험이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됐잖아요. 어떻게 진행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급발진 의심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2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모닝차를 추돌할 당시에 AEBS라고 하는 그 긴급 자동 그 제동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작동이 돼서 차가 멈췄으면 그 이후에 발생했던 상황은 좀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긴급 제동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 2차로 나눠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차 실험은 엑셀을 밟았을 때 얼마나 빨라지냐, 그러니까 엑셀을 밟았냐 안 밟았냐 그렇죠. 그거를 체크하는 거고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앞에 모닝차를 이제 추돌하기 전에 제동이 돼야 되는데 제동이 안 되고 추돌을 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긴급 제동 장치가 작동을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그렇죠. 차량 결함이 있었느냐 그렇죠. 없었느냐를 보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픽을 마련을 했는데요. 네, 수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이제 재현 시험을 2번을 하셨는데 재현 시험은 이상 없는 차를 재현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110km에서 124km를 갖고 풀 악셀을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재현 시험 2번째로는 110km에서 130km로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였고 국가수에서는 110km에서 116km 정도밖에 풀 악셀을 했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그 사고가 발생한 차는 6km 정도의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속도가 안 올라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용어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 5초라는 건 결국 그 중앙 경계석을 들이받기 전 5초를 말하는 거고 이제 풀 엑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속 페달을 100% 밟았을 그렇죠. 때 얼마나 속도가 증가하느냐 그렇죠. 이거를 시험한 결과고요. 다음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1차 사고 모닝 차량을 들이받기 전의 데이터입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재현 시험을 했을 경우는 드라이브 상태에서 이제 악셀 페달을 풀 악셀을 했더니
3000rpm에서 6000rpm까지 올라가는데 속도는 40에서 73km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고 RPM이 뭔가요? 그 엔진의 회전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엔진이 1분에 몇 바퀴 돌아갔느냐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네. 우리가 악셀 페달을 보면 엔진 소리가 붕붕거리잖아요. 네. 그런 소리인 거고요. 변속 단수라고 하는 거는 4단에서 2단으로 킥다운이 일어나고 3단으로 이렇게 변속이 됐는데 네. 국가수에서는 그때 당시에 속도가 40km 상태에서 변속단이 N이다. 네. N이었고 그때 풀 악셀을 밟았기 때문에 6200에서 6400rpm으로 올라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재현 시험했을 때하고 국가수가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차이가 네.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엑셀을 제대로 밟았으면 그 사고 당시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속이 됐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엑셀을 밟지 않았다. 이 결론인가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2차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2차 실험은 이제 그 앞에 AEBS라고 하는 이제 네. 긴급 제동 시스템을 실험을 했는데 실험할 당시는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는 앞에 장애물이 이제 설치를 해놓고 측정을 하셨는데 그랬을 경우는 이상 없이 그 장애물 앞에 차가 섰어요. 섰는데 그 사고 당시에는 그 앞에 모닝차를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이제 급발진이 되면서 이제 780m를 간 거기 때문에 ABS라고 하는 긴급 제동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쪽에서는 유적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에서는 제대로 제동 장치가 작동을 했고 네. 사고 당시에는 작동을 하지 않았기 않았다. 때문에 네. 결국 차량에 문제가 결함이 있다. 있었을 것이다. 네, 이런 그렇게 결론이 난 얘기하고 거죠. 있는 겁니다. 예. 네, 이번 실험 결과에 대해서 유족 측 변호사의 인터뷰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DR에 나온 그 110km에서 116km밖에 5초 동안에 증가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그거는 도연이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필사적으로 밟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국과수와 재현 시험 결과가 반대로 나온 거나 다름이 없는데 재판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재판은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어찌됐든 국과수에서 했었던 EDR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제작사에서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유족 측에서는 지금 현재 재현 시험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할 건데, 그래서 아마 판사님이 이제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 재현한 시험이 어느 정도는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유족 측이 자비로 5천만 원을 들여서 이번 시험을 진행했다고 해요. 이렇게 소비자가 5천만 원을 들여서 자비를 들여서 이런 시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결국 이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이제 소비자가 그 급발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서 사실은 이제 재현 시험이 우리나라 좀 처음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사실 일반 소비자가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없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뭐 차 운전하고 뭐 기능적인 것만 알 수 있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를 빼서 분석하기라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제작사가 이제 제조사가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법원에서 요청을 하거나 제작사한테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법원에 다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정위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자료 제출 명령 제도라는 걸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작사가 실제적으로 급발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해서 이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저는 뭐 맞다고 봅니다. 그럼 제조사 측에서는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당연히 주장을 할 텐데 주로 어떤 근거를 대나요? 사실 이제 EDR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뭐 급발진을 하는데 악셀 페달을 밟았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컴퓨터 안에 자동차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EDR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제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급발진 의심사고 신고 건수가 매년 수십 건씩 있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소비자가 최종 승소한 사례가 있나요? 사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1심에서 4건 정도가 승소를 했더라고요. 몇 건이요? 4건 정도 4건 정도가 승소가 됐는데, 1심에서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상고심에 올라가서는 다 급발진이 아니라고, 뒤집혔나요? 예, 다 네. 뒤집힌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급발진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고는 결국은 이제 소비자 과실로 이렇게 이제 결정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외국은 어떤가요?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좀 예로 들어보면 니자라고 하는 도로교통 안전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도로교통 안전국에 이제 그 신고가 되면 거기서 이제 뭐 소방관서부터 시작해서 기술자, 그다음에 제조사 이런 그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엔진도 분해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도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그 니자라고 하는데 이제 다 올려놓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볼 수는 있습니다만 좀 더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 위원회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제조사도 필요하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정부 기관에서도 좀 필요하면 들어가고, 소비자 단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좀 이 신뢰, 데이터의 신뢰를 좀 해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국가수에서 데이터를 내놓으면 그때마다 뭐 악셀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았다, 이게 맞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중립적인 기관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도록 이 재판에서요. 네, 이런 경우에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게 계류가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가 내일 끝나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네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법적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보시나요? 뭐 22대 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좀 이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좀 국회에서 좀 활발하게 논의를 해서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운전 소비자들이 사실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제조사에서 입증을 하거나 아마 정부기관에서 입증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22대에서는 좀 꼭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책임을 누가 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고를 막아야 하잖아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새로운 장치가 개발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장치인가요? 그래서 먼저 저도 봤습니다만 급발진이라고 생기면 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처음에는 이제 1단을 놓게 되면 제동 장치가 작동을 하고 2단 그래도 안 돼서 2단을 놓게 되면 뭐 엔진을 이제 제어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급발진이 생겼을 때 운전하시는 분이 그렇게 신경 써서 뭘 만지기가 사실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기계들 보면 빨간 비상 이 버튼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차에도 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원이 좀 끊어져서 엔진이 돌아가지 않도록 한다든지, 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원이 차단된다든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그런 장치가 상용화가 가능한가요, 바로? 사실 이제 이걸 상용화하려고 하면 이제 제작사에서 사실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작사에도 이제 좀 더 고민을 해서 이런 급발진이 한 건이든 두 건이든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당에서 천도제를 지내던 무속인과 일행이 근처 저수지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의식을 중단하겠다며 밖으로 나간 다른 무속인을 말리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가덕도 산중턱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이곳에서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온 건 오후 5시 17분.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2사람이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숨진 이들은 근처 굿당에서 천도제를 지내던 60대 여성 무속인 A씨와 구슬 돕는 40대 남성 B씨로 확인됐습니다. 2사람이 숨진 채 발견된 저수지입니다. 천도제가 열린 굿당에서 10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A씨는 저수지 변에서, B씨는 이보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저수지에 먼저 뛰어든 또 다른 40대 여성 무속인 C씨를 말리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도제 과정에서 C씨가 의식을 중단하겠다며 밖으로 나갔고 뒤쫓아간 A씨와는 의견 충돌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이 어린 작은 선생님이 아유 난 여기 타기 싫다 집에 간다. 그럼 가버린다 막 걸어서 내려간 거예요. 차 없이. 그러니까 거기 왕 선생님이 돌아가신 왕 선생님이 야 네가 없으면 안 되지. 이게 주관을 네가 해놓고 가면 안 되지. 그래서 따라 내려가신 거예요. 굿당에 있던 천도제 참석자들은
CC가 소리를 지르며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저수지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두 사람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려내고 범죄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미성년자들을 사주해 구속 수사를 받던 이른바 이 팀장이 도주했다가 2시간가량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조사를 받던 이 팀장 30살 강모 씨가 도망쳤지만 1시간 50분 만에 다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2명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홍보글을 쓰게 하고 잠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사건 5개월여 만에 강 씨를 체포한 뒤 지난 25일 구속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서울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을 한 번에 49% 넘게 늘리는 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면서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실 레드팀에게 허망한 수치에 대한 집착을 접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당장은 의대 정원 증원이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의료 붕괴 사태로 대통령이 손가락질을 받게 될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가운데 24곳이 학칙 개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남은 곳은 8개 학교인데 정부는 학칙 개정을 하지 않는 학교는 모집 정원을 줄이는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을 앞둔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원된 대학 4곳 가운데 3곳 정도는 개정을 마쳤습니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학은 8곳. 이 가운데 제주대와 충남대 등 국립대 2곳과 사립대 4곳은 개정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상태입니다. 대학 대부분이 증원에 필요한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겁니다. 하지만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2곳은 학칙 개정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경북대 교수회는 학칙 개정안을 2차례 부결시켰고 학교 측에 재심의 요청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상국립대 역시 지난 22일 교수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는데 재심의한다고 해도 통과를 장담하긴 힘든 분위기입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칙 개정의 시한은 오는 31일입니다. 만약 이 날짜를 넘긴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개정하지 않으면 행정조치할 방침입니다. 입학 정원의 최대 5%에 달하는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단 국가가 정원을 관리하는 의대와 사범대는 모집 정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의대 증원에 반대하다가 다른 단과 대학이 신입생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이제 이번 주 대학별 전형 발표와 학칙 개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 속에 학칙 개정에 진통을 겪는 일부 대학들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부도 앞바다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였더니 폐타이어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오늘 31일이 바다의 날인데 우리 바다는 여전히 해양 쓰레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부두와 바닷속에 있던 타이어 수십 개가 털을 내뱉으며 물 위로 올라옵니다. 표면에 붙어있는 조개 등이 바다에 버려진 지 오래됐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뒤이어 무트로, 오토바이와 밥솥 등 다양한 쓰레기가 함께 나옵니다. 부산시와 해경 등이 해양의 날을 앞두고 진행한 해양 쓰레기 수거 행사. 우리 눈에 푸르렀던 모습과 다른 바닷속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부터 바다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시에서는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과 해양 환경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사에서 건진 쓰레기는 100톤가량. 바닷속에 들어가 수거 작업을 벌인 잠수사들은 매년 행사가 이어져도 바닷속 쓰레기가 줄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계속 건져도 계속 있는데 그렇게 건지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저희들은 그냥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 언젠가는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매년 우리 바다에 해양 폐기물 14만 5천 톤이 새로 유입되는 거로 추정되는데 수거량은 여기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해양 쓰레기 네거티브 전환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수거와 유입 방지 활동으로 해양 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더 많아지게 한다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연 발생량보다 만 톤 많은 15만 5천 톤을 걷어 우리 바다에 남은 쓰레기를 매년 줄이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불과 21년 뒤부터는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특히 부산과 울산은 30년간 26%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예측은 3년 뒤에 출산율이 다시 오를 것이란 추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정부 청사가 이전한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자연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세종시마저 2045년부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질 전망입니다. 인구 이동을 고려하면 2052년 세종과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총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인구는 793만 명으로 800만 명 선이 무너질 전망입니다. 특히 부산과 울산 인구는 2022년 대비 26% 가까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0대, 20대, 30대까지는 수도권으로 가고 그다음에 40대 이상은 인근 도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광역시의 좀 인구 감소 폭이 좀 더 커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52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전남과 경북이 절반에 육박하는 등 11개 시도에서 40%를 넘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중위 연령이 전국 평균 44.9세에서 58.8세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가장 젊은 세종시도 52세가 넘어 현 수준보다 7살 이상 많아집니다. 생산 연령 인구도 급감해 울산은 2022년 81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반토막 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아이와 노인 수를 뜻하는 총 부양비는 전국 평균 40명대에서 94명대로 올라갑니다. 100명을 넘어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은 시도가 10곳에 이를 전망입니다. 14살 이하 유소년 인구는 4개 시도에서 절반 이상 줄고 학령 인구도 7개 시도에서 절반 이상 감소할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경제 픽5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유한홍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오늘 안에서 어떤 말씀 나누실 예정이세요? UAE 파트너십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 안에서 나누실 예정이세요? 그 경제 관련, 문화 관련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41조) 투자 보따리네요. 네. 예. 재계 총수들이 많이 참석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을 때 동행했던 재벌 총수들이 대거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예. 네. 재벌 총수들이 총출동했는데 이렇게 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만남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뭔가요? 그 모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그 세계적인 부호입니다. 대통령 일가 재산이 약 420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와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에 원전 수주권과 그 유전 개발권을 우리나라가 따내는 쾌거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에도
300억 달러 규모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41조 원입니다. 예. 오늘 재벌 총수들과 면담에서는 이 41조 원 규모 투자 보따리 얘기가 주를 이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에너지와 정보통신, 농업과 생명과학, 항공우주와 K컬처 등 6개 분야가 우선 투자 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반드시 투자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재벌 총수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네, 오늘 그 취재 기자들이 그 재벌 총수들이 입장을 할 때 예. 또 퇴장을 할 때 따라붙어서 취재를 했는데 그래요?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앞으로 많이 같이 하자.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같이 해보자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그게 다 다르시니까요. 하시는 일들이 저희 여기 아니에요. 저쪽에 좀 안에서 대화하실 때 분위기 좀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요.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오늘 이 만남은 1부와 2부로 나눠져서 1시간 반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1부에는 일반 기업들이, 그다음에 2부에는 문화예술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종 투자로 이어져야 되겠죠?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쌍둥이라 대리시험 모를 줄 알았나? 아니, 누가 대리시험을 봤다는 건가요? 네, 아주 공부를 잘했던 쌍둥이 형제들의 빗나간 형제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 지난 2022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형은 모 회계법인에 다니는 공인 회계사였고 동생은 한국은행과 금감원 입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 경제학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이 바로 한은과 금감원입니다. 문제는 두 곳의 필기 시험이 한 날짜에 있었던 겁니다. 동생은 한은 필기 시험에 갔는데 예. 금감원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형이 대신 금감원 1차 필기 시험을 치른 겁니다. 시험을 두 곳에서 본 거예요? 예, 두 사람이 다 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동생이 형이 그 1차 필기 시험 합격한 금감원에 가서 2차 필기 시험 치르고 1차 면접 시험 치르고 그 이후에 한은에서 최종 합격 통보 소식이 오자 금감원 2차 면접 시험을 포기하고 한은에 입행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형제가 공부를 잘했나 보네요. 두 곳에서 다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형은 공인 회계사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발견이 최종된 거예요? 이제 동생이 입행을 했는데 한은에 입행을 했는데 작년 5월에 한은 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수상하다. 그렇군요. 대리시험 의혹이 있다. 뭐 이런 글이 올라온 겁니다. 완전 범죄는 없고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인 것 같습니다. 한은은 자체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고 금감원과 함께 두 형제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어제 이 두 형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완전 범죄는 없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무릎 주사가 뭐길래 또 뚫린 실손보험. 네, 무릎 주사로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백내장 수술하고 도수 치료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무릎 주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보건복지부가 무릎 주사를 신의료 기술로 인정한 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15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자료를 취합해 봤습니다.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에 비교했는데요. 건수와 금액이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누적으로는 4,600건에 달하고요. 지급 금액으로는 212억 7천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무릎 주사가 비싼가 봐요. 한 번 맞는데 얼마씩 합니까? 그 사례를 보니까 한 번은 아닌 것 같고요. 한 500만 원이 그 청구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비싸네요. 네. 이렇게 실손보험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보험금 청구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급여 실손보험금 상위 3개 항목을 보면은 이제 그 무릎 주사가 포함된 네. 비급여 주사료가 도수 치료를 제치고 1위를 했습니다. 그 이전엔 도수 치료가 1위였고 예. 도수 치료 전에는 백내장이 1위였습니다.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다 보니까 이제 보험업계에서는 무릎 주사 과다 청구 사례를 찾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주의보를 내렸는데요. 실손보험이 가능하다는 의사 말만 믿고 무릎 주사를 맞고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무릎 주사가 뭐길래 이렇게 청구 건수가 늘고 있는 건가요? 네, 무릎 주사는 좀 용어가 어려운데요. 무릎 골 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입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골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 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무릎 골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술입니다. 예. 정상적으로 치료를 하고 또 보험금 받으면 되는데 예.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무릎 주사를 맞았는데 확인해 봤더니 이분이 과거에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받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 의원에서 그러니까 500만 원을 내고 무릎 주사를 맞은 이제 70대 어르신의 사례인데요. 의원에서는 이 어르신이 그 실손보험 가입자니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어르신이 과거에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맞을 필요 보험회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밝혀낸 인공관절이니까. 겁니다. 예, 인공관절이 삽입됐기 때문에 예. 줄기세포 치료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걸렸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공매도 시스템 준비 후 내년 1분기나 가능. 네, 공매도 참 말이 많은데 그래서 언제부터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원래는 다음 달 말까지 이제 금지가 되는 건데요. 공매도 금지가 아마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연내에 재개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시면요.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불법 공매도를 감지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완전한 구축이 내년 1분기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에나 재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구축 중인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궤를 같이 했습니다. 공매도 중앙 점검 시스템 개발에 1년 정도 단축하면 10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겁니다. 두 분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내년 3월쯤 재개가 가능해 보입니다. 주식 빌려서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서 갚는 건데 이 공매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개인들 입장에서는 기관이나 그 외국인에 비해서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폐지하면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죠. 개인의 경우 공매도를 할 경우에 주식 금액의 120%를 담보로 제공해야 했는데 이 비율을 기관과 마찬가지로 105%로 낮추기로 했고요. 또 기관의 경우 공매도 주식을 상환할 때 제한이 없었는데 기간에 제한이 없었는데 개인과 마찬가지로 90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반면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기록을 지금은 수기로 작성을 하는데 앞으로는 전산 시스템으로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은데 이제 결제일이 이틀에서 하루로 준다면서요? 네. 지금 현재는 T+2일에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트레이드 플러스 2일입니다. 근데 앞으로 하루가 앞당겨져서 T+1일로 바뀌게 됩니다.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루 뒤에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매수자는 돈을 하루 빨리 지급해야 되고 매도자는 돈을 하루 빨리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다만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하루가 더 걸린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화면 주시죠. 버스 전용 차로 개편 시원하게 뚫릴까? 버스 전용 차로가 좀 바뀌나 봐요. 네, 다음 달부터 개편이 되는데요. 경부와 영동고속도로 얘기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양재부터 오산까지였는데 안성까지로 연장이 되고요. 영동의 경우는 신갈에서 호법 구간이 주말과 공휴일에 적용이 됐는데 이제 폐지가 됩니다. 경부의 경우는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취지이고요. 예. 영동의 경우는 이제 휴일에 나들이 객이 몰리면서 일반 도로에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군요. 폐지되는 곳도 있고 또 연장되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 네. 달부터 시행하면 바로 단속 들어가는 겁니까? 3개월간의 그 계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서부터 단속이 이루어지고요. 참고로 버스 전용 차선은 9인승 이상 승용차만 그 운행이 가능하고요. 12인승 이하의 경우에는 6인 이상이 꼭 탑승을 해야 됩니다. 네. 범칙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한호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요 기업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개봉을 앞둔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와 손을 잡고 만든 일체형 세탁 건조기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인사이드 아웃 2와의 협업이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제철이 YG엔터의 캐릭터 크렁크와 협업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철강 산업을 쉽게 알리기 위해 MZ세대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함께 작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비맥주가 비알코올 음료를 병 제품으로 출시합니다. 비알코올 맥주는 기존 맥주에서 알코올만 추출해서 도수를 0.05% 미만으로 낮춘 제품으로 오늘부터 음식점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롯데호텔앤리조트가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을 글로벌 앰베서더로 위촉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활동 무대를 한 단계씩 올리면서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난 이야기가 이 롯데호텔앤리조트와 비슷하다면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남부와 동부에 토네이도와 폭풍이 강타해서 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 기상청은 폭풍이 동쪽으로 더 이동하면서 워싱턴과 뉴욕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깔때기 모양의 회오리 돌풍이 맹렬한 기세로 휩쓸고 지나갑니다. 켄터키를 강타한 토네이도입니다. 신호등이 위태롭게 전선에 매달려 있고 나무는 뿌리채 뽑혀 집과 건물을 덮치면서 목숨도 앗아갔습니다. 17만여 가구엔 전기가 끊겼습니다. Last night, I also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for the entire Commonwealth of Kentucky. 텍사스주의 주유소도 운전자들이 대피하던 트럭 정류장도 토네이도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And then when I got here, I checked on them, and they were like, "Come help us! These guys down here, they're dying, and they need help. That their family's already dead under the truck." 죽음의 폭풍우가 휩쓸고 간 아칸소주의 모습도 처참합니다. We felt it hit the house and just felt it started sucking air up through the walls and the windows. I heard the roof go. 지난달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등 최근 미국에선 악천후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남부를 강타한 토네이도와 폭풍은 동쪽으로 더 이동해 워싱턴 DC와 뉴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미 기상청은 경고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내륙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토네이도를 잇따라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고온다 습한 공기가 열돔을 만들면서 남부 지역은 5월에 벌써 한여름 같은 폭염이 찾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최근 인도 북서부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를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되자 연방정부가 야외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보건부는 작업장에 식수를 마실 수 있거나 용기에 식수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 등을 사용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 조치는 최근 북서부 라자스탄주에서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최소 12명이 숨진 뒤에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5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 지금까지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안후이성 퉁린시에 있는 주거단지에서 5층짜리 건물 한 동이 무너져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건물 잔해에 파묻혔고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지만 12살 소녀를 제외한 4명은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붕괴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이 지역에 내린 폭우로 집안이 약화된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일본 재계 관계자들이 정부 회의에서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아사히 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과 나나미 다케시 경제동호회 대표 간사는 지난 23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자의 정의를
5세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도쿠라 회장 등은 일본 생산 가능 인구인 15살에서 64살의 감소 속도가 2030년대에 더욱 빨라질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세대의 생산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프로야구 KBO 리그 홈런왕 출신 박병호 선수가 소속팀 KT에 방출을 요청했습니다. KT 구단 측은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된 박병호가 이강철 감독과의 면담에서 선발 출전이 줄어든 것을 언급하며 웨이버 공시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은 잔류 설득을 이어가는 동시에 웨이버 공시나 트레이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더웠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27도까지 오르겠고 오늘 동풍이 불며 선선했던 동해안 지역도 강릉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영남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은 오늘 밤까지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충북 남부와 남부 곳곳으로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3도, 광주 1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25도를 웃돌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8도, 대구 2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토요일에는 강원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